이번 영상은 지난 20여 년간 두 번 출제된 문제들에 대한 두 번째 영상입니다. 두 번째 영상은 심리평가 영역의 일부 문제들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MMPI 검사에서 타당도 척도 유형에 대한 문제입니다. L 척도와 K 척도가 30 이하이고 F 척도가 70 이상인 사각형 유형인 경우에 환자의 상태를 두 가지 쓰라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타당도 유형은 첫째, 자신의 신체적, 정서적 곤란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자신이 없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거나, 둘째, 의도적으로 증상을 과장하거나 혹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즉 꾀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MMPI에서 타당도 유형이 V자 형태, 즉 L척도와 K척도가 70점 이상인 매우 방어적 형태여서 검사 결과를 해석하기 어려울 정도이나 심리검사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때 임상심리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이 경우 임상심리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첫째로 프로파일이 긍정 왜곡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석을 보류합니다. 즉 수검자가 솔직하지 못한 태도로 응답하여 타당도에 문제가 있으므로 임상척도의 해석을 보류하거나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로는 방어적인 응답 프로파일임을 감안하여 해석을 합니다. 즉 다른 타당도 척도인 TRIN, F척도를 함께 검토하여 극단적인 방어가 문제가 될 경우 임상척도 프로파일을 잠정적으로 해석하지만 수검자의 방어적 수검 태도를 고려하여 해석합니다. 다음 문제는 MMPI에서 과장된 보고일 경우 상승하는 척도를 세 가지 쓰라는 문제입니다. 수검자가 과장된 보고, 즉 부정 왜곡으로 응답을 하면 F척도, FB척도, FP척도 등이 상승합니다. 이 세 가지 척도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F척도 즉 비전형 척도는 비전형적인 방법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을 탐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나 경험과 다른 정도를 측정합니다. 과장된 보고를 할 경우 F척도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이를 변별하기 위해서는 TRIN, VRIN, FP 척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둘째는 비전형 후반부 척도인 FB 척도는 검사 후반부에서의 비전형 반응을 탐지하는 척도입니다.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검자의 수검 태도의 변화를 알아내는데 도움이 되는 척도입니다. 셋째로 비전형 정신병리 척도인 FP 척도는 비전형적 반응을 측정하는데 F척도에 비해서 심각한 정신병리에 덜 민감한 척도입니다. FP척도는 F척도의 상승이 실제 정신병적 문제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이려는 태도로 인한 것인지를 판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문제는 9번 척도가 27점으로 낮을 때의 임상 양상을 두 가지 쓰라는 문제입니다. 9번 척도는 낮은 경우에도 해석하는 척도이며 낮은 경우의 핵심적인 양상은 우울, 피로감, 무기력, 무감동 등입니다. 점수가 낮을 때의 구체적 임상 양상을 살펴보면 첫째, 에너지 수준이나 활동성 수준이 낮습니다. 일시적인 피로나 병에 기인할 수 있으나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자신감이 부족하고 감정이 억제되어 있습니다. 셋째, 신뢰성 있고 남들이 보기에 겸손하고 진지합니다. 넷째, 무감동적이고 기운이 없으며 의욕이 없고 만성적인 피로감이나 무력감을 호소합니다. 척도 2의 점수가 높지 않더라도 우울한 것이 보통이며 우울 증상의 가능성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다섯째, 다른 정신장애에 비해 예후가 좋습니다. 이 문제도 핵심 양상 중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페이지는 MMPI의 임상 척도별 주요 임상 양상의 요약입니다. 핵심 양상을 기억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페이지는 MMPI의 상승 척도상 중 가장 응급한 사례로 다루어야 하는 것을 고르고 그 이유를 쓰라는 문제입니다. 답은 7, 8, 9 상승 척도쌍입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임상 척도 1번, 2번, 3번은 신경증 척도이고 6번, 7번, 8번, 9번은 정신증 척도로 분류됩니다. 7, 8, 9 상승 척도쌍과 같은 전체 프로파일의 정적 기울기는 대개 환자의 충동 억제력이 제한되어 있거나 현실과의 관계가 손상되어 있거나 진압력 상실 및 혼란 상태를 수반한 심리적 장애가 있을 때 잘 나타납니다.
7, 8, 9 상승 척도쌍은 과대망상적 사고, 환각, 정서적 흥분, 충동적 과격 행동을 외현화해서 보일 수 있으므로 응급한 사례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 문제는 MMPI의 일반적 해석 과정 7단계 중 두 번째에서 7번째 단계까지를 간략하게 기술하라는 문제입니다. 첫째는 검사 태도에 대한 검토입니다. 이는 타당도 척도 등 양적 분석과 검사 소요 시간, 검사 수행 시 태도 등 질적 분석을 하는 단계입니다. 둘째는 척도별 점수에 대한 검토입니다. 각 척도의 점수가 정상 범위인지, 비정상 범위인지, 가능한 해석은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셋째는 척도 간 연관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다른 척도와의 연관성이나 인과성 정도를 분석합니다. 넷째는 척도 간 응집 및 분산에 대한 분석입니다. 척도 간의 응집이나 분산을 구분하여 그에 적합한 해석상의 가설을 형성합니다. 다섯째는 낮은 임상 척도에 대한 검토입니다. 낮은 점수도 나름대로의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는 형태적 분석입니다. 척도를 집단으로 묶어서 검토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세 쌍을 동시에 고찰하는 방법으로 세 쌍의 전반적인 상승과 세 쌍 내에서의 각 척도의 상대적인 정도를 고려합니다. 일곱째는 전체 프로파일 형태에 대한 분석입니다. 프로파일의 상승도, 기울기 및 굴곡을 분석합니다. 이번 페이지는 MMPI2에서 재구성 임상 척도를 개발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재구성 임상 척도는 임상 척도 상호 간의 높은 상관을 가진다는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각 임상 척도에는 정신과 환자라면 공통적으로 치료받고 싶어하는 정서적 고통 및 불행감과 관련된 문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각 임상 척도의 해석에 명료성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임상 척도 간 변별 타당도가 낮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신과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공유하는 특성을 환자적 특성인 의기소침 척도로 분리하여 제외한 후 남은 부분을 각 임상 척도들이 고유하게 측정하는 핵심적 특성이라 간주하였습니다. 5번 척도와 0번 척도는 정신병리의 핵심적 요소를 평가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제외하였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재구성 임상 척도와 명칭은 참조의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MMPI2의 성격병리 오요인 척도를 제시하라는 문제입니다. 성격병리 오요인 척도는 정상적인 기능 및 임상적 문제 모두와 관련된 성격 특질을 평가하기 위해 제작된 척도입니다. 성격병리 오요인 척도는 공격성, 정신증, 통제결여, 부정적 정서성 신경증, 내향성 낮은 긍정적 정서입니다. 첫째, 공격성 척도는 공세적이고 도구적인 공격성에 초점을 둔 척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것을 즐기고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으로 공격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신증 척도는 현실과의 단절을 평가하는 척도입니다. 정신병적 사고, 편집성 의심, 관계사고, 환각, 사고의 비약 등이 있습니다. 셋째, 통제결여 척도입니다. 이 척도는 낮은 점수도 해석합니다. 높은 점수인 경우 위험 추구적, 충동적이고 자기 통제 결여, 덜 관습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넷째, 부정적 정서성 신경증 척도입니다. 이는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성격적 특성에 초점을 둔 척도입니다. 걱정이 많고 자기 비판적이 되고 죄책감을 느끼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합니다. 다섯째, 내향성 낮은 긍정적 정서 척도입니다. 이 척도도 낮은 척도를 해석합니다. 높은 점수인 경우 기쁨이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성취에 대한 욕구가 낮고 우울하고 비관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38세 여성의 MMPI 프로파일을 보고 임상적 특성, 가능한 진단명, 주로 사용하는 방어기제를 쓰라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프로파일의 임상적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LFK 타당도 척도 형태가 V형으로 이 유형은 방어적인 정상인이나 입사 지원자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며 히스테리 환자나 건강염려증 환자 등에서도 흔히 나타납니다. 이번 환자의 경우 만성적인 정신장애가 있을 경우에도 자주 나타납니다. 둘째, 1번과 3번 척도가 상승하고 2번 척도가 상승하지 않은 13 코드 유형으로 전환 부위 프로파일이라고 합니다.
이는 자신의 정신적인 고통이나 심리적 문제를 신체적 증상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문제를 외제화시키려 합니다. 셋째, 불안을 경험하지 않으며 신체적인 고통에 관해서만 과도하게 불편감을 호소합니다. 넷째, 주로 호소하는 신체 증상은 두통, 흉통, 요통, 감각상실, 섭식장애, 수면장애가 있습니다. 다섯째, 성격 특성은 미성숙하고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애정이나 주의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매우 의존적입니다. 여섯째, 대인관계가 피상적이고 진실한 감정의 깊이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주의나 관심에 대한 욕구 충족이 좌절될 경우 적대감이나 분노를 느끼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수동 공격적인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이 프로파일의 가능한 진단명은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 중 전환장애입니다. 주로 사용하는 방어기제는 부인과 억압입니다. 이번 문제는 지능검사를 시행할 때 내담자와 라포를 형성하는 방법을 4가지 쓰라는 문제입니다. 다음의 내용은 아래 출처에 적혀있는 K-웨이즈4 실시 및 채점 요강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 검사자가 자신의 차 있으면서도 서두르지 않게 하면 검사 실시에 대한 수검자의 불확실감 또는 불안감이 줄어들고 협조를 끌어낼 수 있다. 둘째, 활동, 흥미 등에 관한 비공식적인 대화를 통해 수검자를 편안하게 한 다음 검사를 시작한다. 셋째, 전문가적 태도로 서두르지 않고 과제를 실시한다. 지루해하거나 불안해하는 수검자에게는 한 소검사에서 다음 소검사로 넘어갈 때 간단한 대화를 하면 소검사를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넷째, 속도를 꾸준하게 유지하되 수검자의 기분이나 협조성에 변화가 있는지 예의주시해야 한다. 다섯째, 수검자의 노력에 대해 격려해 줌으로써 열의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여섯째, 전체 소검사에서 수검자의 수행이 빈곤하고 수검자가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 격려를 해두되 재촉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중에서 4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웩슬러 지능검사 결과를 통해 나타나는 우울증의 특징을 6가지 쓰라는 문제입니다. 첫째, 언어성 지능이 동작성 지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다. 둘째,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즉, 지구력이 부족하다. 셋째, 전반적으로 반응 속도가 느리다. 넷째, 주의 집중이 어렵다. 다섯째, 언어성 소검사 중 공통성과 동작성 소검사 중 빠진 곳 찾기를 제외한 다른 소검사들에서 낮은 점수를 보인다. 여섯째, 시간 제한이 있는 항목에서 점수가 낮다. 일곱째,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양상을 보인다. 여덟째, 반응의 질적인 면에서의 정교화나 언어 표현의 유창성이 부족하다. 아홉째, 사고의 와해는 없다. 이 중에서 1번과 5번의 내용은 예전 버전인 K-웨이즈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서 가능하면 이들을 제외하고 다른 항목들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문제도 예전 버전인 K-웨이즈에 기반한 문제로 언어성 지능이 동작성 지능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경우의 해석과 예를 쓰라는 문제입니다. K-웨이즈4로 버전이 바뀌면서 언어성 지능과 동작성 지능의 개념은 언어 이해, 지각 추론, 작업 기억, 처리 속도의 4개 지표로 바뀌었습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출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혹시 몰라서 그 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청각적, 언어적 정보 처리 능력이 시각운동 협응 능력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둘째, 읽기 능력, 과제 수행, 학업 성취에 어려움이 있다. 셋째, 언어 능력의 결함의 가능성이 있다. 넷째, 신체적 외상이나 충격보다는 기질적이거나 학습에 관련된 요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 다섯째, 뇌의 좌반구의 기능 저하가 예상된다. 여섯째, 학습장애, 의사소통장애, 자폐장애, 반사회적 행동, 정신지체 등에서 예를 찾을 수 있다. 다음 문제는 카우프만과 리히텐베그의 지능검사에 대한 기본 철학을 5가지 쓰라는 것입니다. 기본 철학은 첫째, 지능검사의 소검사는 개인이 학습해 온 것을 측정한다. 둘째, 지능검사의 소검사는 개인 행동의 표본일 뿐 총체가 아니다. 셋째, 개인 대상의 표준화된 검사는 특정한 실험적 환경하에서 정신 기능을 평가한다. 넷째, 지능검사와 같은 종합검사는 이론적 모형에 근거하여 해석을 해야 유용하다.
다섯째, 검사 프로파일을 통해 도출된 가설은 다양한 출처의 자료를 통해 지지되어야 한다. 이 5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문제도 예전 버전인 K-웨이즈에 기반한 문제입니다. 기본 지식, 차례 맞추기, 모양 맞추기 등의 소검사가 있는 것은 K-웨이즈 버전의 검사입니다. 본 문제의 지능검사 결과를 보면 언어성 지능이 동작성 지능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산수 문제와 빠진 곳 찾기 소검사 등 우측에 있는 5가지 소검사의 결과가 매우 낮게 나왔습니다. 먼저 정신과적 진단의 종류 2가지와 감별 진단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동작성 지능이 언어성 지능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면 우울장애의 진단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울장애에는 여러 장애가 있는데 주요 우울장애나 지속성 우울장애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DSM-5에서는 진단명으로 기분부전장애라는 용어 대신에 지속성 우울장애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작성 지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수검자의 불안에 의한 결과일 수 있어 불안장애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불안장애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고 그중 범불안장애가 가능한 진단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감별 진단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ADHD와의 감별 진단을 위해 주의 집중력 부족, 욕구불만을 참지 못하는 경향, 강박장애와 감별 진단을 위해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이 있는지의 여부, PTSD와의 감별 진단을 위해 외상성 사건의 영향이 있는지의 여부, 양극성 장애와의 감별 진단을 위해 경조증 또는 조증 에피소드가 있는지의 여부, 적응장애와의 감별 진단을 위해 불안의 원인과 지속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2번째 질문은 내담자가 신경학적 검사상 특별한 소견 없이 최근 남편의 외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가정할 때 이 내담자에게 나타난 숫자 외우기 및 산수 문제 점수의 상대적 저하와 함께 동작성 지능의 전반적인 저하를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내담자는 남편의 외도로 인한 스트레스로 에너지 수준이 낮아지고 정신운동성 초조, 무기력감, 자책감 등의 우울감을 느끼고 정신운동 지체의 불안감, 집중력 감소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숫자 외우기 소검사와 산수문제 소검사는 주의 집중력, 정신적 기민성 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검사이기에 내담자의 증상으로 인해 낮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내담자의 이러한 증상들은 언어성 지능보다는 상대적으로 동작성 지능에서 낮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신경심리평가를 위한 풀배터리 검사에 지능검사가 포함되는 이유를 5가지 쓰라는 문제입니다. 지능검사는 단순히 IQ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지능검사가 풀배터리 검사에 포함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검자의 신경학적 및 정신건강의학적 문제를 진단하는 데 사용된다. 지능검사를 통해 수검자의 뇌손상, 치매, ADHD 등 신경학적 및 정신건강의학적 문제를 진단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수검자의 성격적, 정서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 지능검사는 인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특성과 검사의 질적 분석을 통해 성격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셋째, 수검자의 인지적 특성은 물론 신체 감각, 운동 기능을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 처리속도 소검사들은 시각운동 협응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여서 수검자의 운동 기능을 파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넷째, 수검자의 적응에 도움을 주는 강점은 물론 장애를 일으키는 약점을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 지능검사의 양적 분석을 통해 소검사별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숫자, 산수 소검사가 약점일 경우 학습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수검 과정에서의 직접적인 행동 관찰을 통해 적응적 혹은 부적응적 행동 양상을 이해하는 자료로 사용된다. 이는 수검 태도 등 검사 시의 행동 관찰 및 질적 분석을 통해 내담자의 행동 양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다 나은 내용으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